이 똘똘한 한채의 트렌드가 쉽게 바뀔 거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갭 차이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과연 나올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따라서 그 방향이 틀어졌다는데 거꾸로 말해서 방향이 또 틀리는 시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신문기사 찾은 것 중에서 예전에 불임자 있죠. 이거 보여드릴까요? 예. 예전에 이런 신문이 있었습니다. 77년도에 불임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줬어요. 왜냐면 이때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인구 억제책을 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사람, 너는 지금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네. 그러면은, 애도 못 낳고 지금 기여하는 게 있으니까 너한테는 입주 우선권을 줄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트렌드가 방금 말했던 정책의 방향성이었어요. 근데 이 방향성이 틀렸어요. 지금은 신생아 대출 해줄게. 그렇죠. 애 놓으면은 제발 애 좀 낳아주세요. 신생아 대출을 하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망고생이 방향이 정책에 의해서 바뀐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저처럼 망고생처럼 기존의 다주택자로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걸 잘 지키면서 어떻게 새로운 자산의 대체제를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고 지금 다주택자로 뭐 10주택자 간다는 건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 방향성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12.4%인데 그거를 계속 맞아가면서 다주택자가 된다. 그리고 갭 차이가 옛날에는 5천만 원, 지금 저는 갭 투자한 것들 회수한 게 되게 대부분이 회수를 했거든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90% 전세가 90%인 걸로 해가지고 역전세를 맞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올라가지고 다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 우선은. 그렇게 싸게 들어가는 시기는 지났고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다주택자 친화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이 틀려 있긴 하다. 근데 요 방향도 거래가 절벽이 일어나고 내수가 건설 경기 내수가 죽고 지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면은 트렌드 말한 것처럼 정책의 방향이 또 바뀔 거예요. 아까 불임에서 신생아 대출 온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기조는 맞지만은 이 트렌드가 또 바뀌면은 똘똘한 한 채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중순에 권성동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원내 대표는 아니죠. 뭐죠? 아무튼 그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방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면은 한 채 뭐 더 사면은 그거 집에 세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세금에 대해서 다주택자 혜택을 줘가지고 지방의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으면은 제가 딱 든 생각은 나는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 사냐? 부산이나 대구에 주요 지역들에 나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정책의 트렌드가 이렇게 딱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제 포지션에서 나한테 맞는 포지션은 그거를 부산에 싸게 있는 것들을 한 개 사서 일반 세율을 받더라도 나중에 회수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똘똘한 트렌드는 지금 맞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그걸 흔들 수 있다. 하지만은 이 방향조차도 아까 불임에서 신생아로 바뀐 것처럼 또 바뀔 수 있는 방향성은 계속 변증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은 풀어줬습니까? 네, 그거는 주택으로 안 됩니다. 공시가 1억 미만. 근데 그거 잘 봐야 돼요. 풀어준 건데 1주택자가라고 돼 있어요. 진짜요? 앞에? 우리는 이미 베리몸이야. 베리몸이에요. 다주택자는 베리몸이에요. 1주택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부산 사요? 2주택자부터는 이제 그 적폐잖아요. 바뀌지 않는다니까. 당분간 맞춰서 해야 돼요. 쉽지 않네. 풀어주면 내가 제일 먼저 방송 안 나오고 지방 가 있겠지. 부산 망고쌤 라이브 켜겠지. 부산 해운대 앞에서. 아니야. 여기 샀어 방금. 보여? 샀어. 아니 나 어제 잔금 하나 받았거든. 지방 거 팔았어. 팔았는데 그걸 하면서 되게 느낀 게 2019년에 산 거예요. 지방인데. 근데 지금 지방에 이제 투자할 때 막 되게 어깨 뽕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데리고 다녔단 말이야. 찾아가다가 막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내 집이다. 높은 빌딩 나오잖아. 정말 야 아들아 저거 있잖아. 아빠도 저기 집 하나 있었고 막 이러고 막 어디 왔는데 또 와고 저거 되게 좋지. 아빠 저거 하나 샀어. 막 이랬거든. 어깨 뽕 팍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2019년에 그거를 샀다가 이제 팔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린 거도 있는데 물린 거는 이제 갭 작은 건 다 물렸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잘 팔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걸 사왔더니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걸 사왔더니 잘 팔리더라. 그 겨우 팔았어. 사실 1년 넘게 내놨는데 팔리더라 이거지. 지금 물량 터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지방장이 열리고 지방 친화적으로 투자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오면 또 가서 제일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나는 뭐 까불다가 막 2천, 3천 이런 거 막 해놓은 거 있거든. 해놓은 거 지금도 답이 없어. 답이 없고 그냥 죽겠어 그냥 뭐 이렇게 막 고민돼. 이거를 법인으로 넘기고 그냥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법인은 뭐 안 되죠. 아니 법인으로 어떻게든 넘기고 1주택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저기 강남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은 엄청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이게 당분간 이게 다주택자들을 한테 우호적으로 안 바뀔 것 같고 해봐야 지방 미분양을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사는 거를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지방 투자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네. 나도 까불 때는 몰랐어. 그냥 무조건 다 오르는 줄 알았어. 자, 보세요. 한국 부동산을 한번 볼게요. 지방의 투자에 분명히 기회가 있어. 있는데 지방은 이 진폭이 아래 위가 커요. 생각보다. 서울처럼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맞아요.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이게 그 매매 가격이거든요. 네. 이게 서울 보면은 이게 서울인데 2014년부터 보면 계속 올랐잖아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10년 가까이 계속 올랐잖아. 그래서 잠깐 빠지고 또 보면 오르잖아요. 근데 지방은 어떠냐면 지방이 특히 엄청 팍 이렇게 뭐 되죠. 특히 소도시 그 옛말 그 광역시 빼고 만약에 전주 같은 데를 봐봐요. 전주 같은 데 보면 전북 대표 도시죠. 전북 대표 도시죠. 이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쭉 올랐잖아요. 야. 좋죠. 그러면 이게 2년이야. 2년. 2년이야. 2년 뒤에 딱 팔라 그러면 잘 팔고 나오면 돼. 꼭지에서. 근데 이 팔 수 있을까? 그거 꼭지에서? 쉽나. 어려워요. 안 되지. 그럼 이제 떨어져. 그러면 또 안 봐. 그래서 또 좀 있으면 이렇게 불처럼 올라. 근데 이게 또 2년이야. 2년이야. 딱 2020년? 2022년이야.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팔 수 있을 것 같아? 못 팔죠. 못 팔죠. 아마 기계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 사던 사람들이 빠졌다가 실망했다가 전세 그냥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근처에서 판 사람들이나 이 근처에서 던진 사람들은 몇 명은 있겠지. 제 생각엔 여기에서 팔았을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서. 여기서 팔고 서울로 갔겠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전주도 65만이고 전북 그 시세를 리딩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이클이 짧다는 거예요. 그럼 초짜가 들어가면 보통 이럴 때 들어가거든요. 이걸 먹고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야. 멘탈이 안 흔들리겠냐.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야. 그럼 또 어디 있냐면은 충청북도도 가면 충청북도에 대표 도시가 있잖아요. 청주. 그렇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살거든요.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서 사면 몇 년을 내린 거예요.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내렸거든. 그리고 반짝 올랐어요. 이렇게 반짝. 그죠? 반짝 올랐어요. 그리고 2년 딱 오르고 그다음부터 내리꽂죠.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2015년 가격이 아직도 안 됐어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그래서 난이도가 있다는 거야. 난이도가. 맞아요. 청주 어렵다.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 대충 팔았단 말이에요. 그 조정지역 지정되기 직전에 지정된다 그래갖고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운이 좋았던 거지. 까불었던 거지 사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방의 광역시급 이하 도시들은 이렇게 사이클이 짧아요. 광역시 중에 제일 작은 데가 어디예요? 울산이요? 울산이잖아요. 울산. 자, 울산 볼까요? 대기업이 좋아하는 울산. 그렇죠. 울산광역시 볼게요. 대기업도 울산의 신정동이나 옥동 이런 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오토밸리나 이렇게 작은 거 좋아하는 거야. 다 물려. 처음 물리는 거야.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 처음 물리기 전까지는. 자, 여기도 보면 이게 얼마나 돼? 잠깐 2년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2년 오르고 내리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럴 때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 다 대부분 이럴 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가서 물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려도 들고 있으면 그냥 쭉 이렇게 오르잖아요. 무난하게. 좀 무난하게 오르잖아. 막 이러지 않고. 회복도 제일 빠르잖아. 이렇게 잠깐 이게 내리는 기간 빼고는 대부분은 이 잠깐 내리는 기간 요거 있잖아. 한 6개월에서 1년 빼고는 대부분 올랐잖아. 근데 이런 이야기야. 그럼 또 얘기하지.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계속 내렸는데요. 이렇게 봤는데 3년 내리고 몇 년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면 그냥 살면 되잖아. 그렇죠.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 돼요.
진리죠, 진리. 진리죠. 그렇죠, 진리죠. 그러면 뭐냐면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돼. 규제는 화장실을 언제 좀 더 늦게 가게 할 수 있고 좀 더 일찍 가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해진 건 이거야.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돈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인플레를 숙주로 자라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야 돼. 더 많은 돈, 이번에 100만 원 벌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2% 올랐어. 그래서 월급도 102만 원 줘, 올해는.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숙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인 것처럼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게 숙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인플레이션이 뭐야? 언제 어디까지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밀턴 프리드먼인가 그 할배가 했잖아,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 뭐야? 집은 그대로인데 돈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서울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데는 서울일 거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큰 고기들은 서울로 오겠네 이 생각을 해봐요. 연못에 물이 말라 들어가면 타 들어가면 가운데부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해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물이 많을 때는 큰 고기들이 가해서도 놀지만 타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 고기들은 다 어디로 와요? 가운데로. 그치? 대구의 큰 고기, 부산의 큰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가요? 반포로 가고 있잖아요. 서서히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구 줄어들고 경제 폭망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 강남 아파트 뭐 이렇게 잣댔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격이 내리더냐고. 그 고기들마저도 가운데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따 강남 이야기 이제 한번 강남 아파트 이야기 내가 자료 준비해 온 거 있잖아. 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전부 다 강남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근데 강남이 이거잖아. 톡방에서 반포 땡땡 아파트 9평 60억 그래. 그래도 막 바로 밑에 며칠 반포 땡땡 아파트 9평 뭐 거래 완료. 현금 일시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금 일시불까지 다. 그렇지. 그래갖고 뭐 우즈베키스탄이 샀다느니 키르기스탄이 샀다느니 그거는 50몇 평이고 9평은 70억 거래됐다 막 이렇게 뭐 실거래 곧 등록됨 뭐 이러면서 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다. 막 이러잖아요. 계속 볼 건데. 그러면 이제 뭔 이야기냐면 이게 연예인 걱정하는 이야기 같다는 거야. 강남 아파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뭐 누가 연예인이 200억짜리 샀는데 뭐 10억 깎아서 팔았다고 그건 뭘 걱정하냐고. 우리랑 뭐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야 상관없는 이야기. 왜냐. 데이터로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이고요. 대한민국 세대수가 2,300만이에요. 요건 기억하세요. 자, 자, 보세요. 근데 전국의 아파트가요, 1,186만 호가 있는데 이게 49.7%예요. 뭐냐면 전국의 세대 중에 반이 아파트에 살아요. 그죠? 서울은 7%고 강남 상구는 1.4%예요. 그럼 강남 상구의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는 전국의 1.4%만 거기 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남 아파트도 이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또 저기 뒤에 쪽 산 밑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강가도 있잖아.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으로 나눠서 그럼 아파트를 내보면은 강남에 34만 호가 있는데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만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네.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전체 아파트 수 대비율이 0.1%라는 거야. 만약에 강남에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산다면 대한민국 0.1%의 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근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0.05%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대수 기준으로. 자,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9평 이야기했잖아. 네. 9평이 아니야 이게. 아. 9평. 전체. 예. 이거 이야기잖아. 9평. 신축 9평. 포베이. 그래. 햇빛 짱짱 뒤로는 그 한강.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그런 아파트 전용 84 아니야. 전용 84. 이게 뭐냐면 50억 이상이면서 전용 84는 전국 아파트 수 대비를 0.005. 전국의 세대수 대비 기준은 0.005%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국의 0.005% 이야기를 톡방에서 돌리면서 돌리면서 핫 이러고 있는 거지.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리돌림을. 거래 완료. 그 우즈베키스탄이 샀다. 뭐 이렇게 한 명이 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막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강남 집값 미쳤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이게 언론들도 이게 문제라 생각해. 왜? 이걸 통해서 집값이 비싸고 사회가 불평등하고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사실 뭐 그보다 더 싼 아파트도 많고 하나도 안 오르는 아파트도 서울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해서 계속
더 강남을 사게 만드는 건데 이게 토지거래구역 지정이 묘하게 이렇게 해서 살 수 없게 만들고 이제 그 물가에 있던 큰 고기 있잖아. 고기 이름이 뭐야? 하나는 대구고 하나는 부산이잖아. 그렇죠. 부산 또는 부산 닉네임이 노인과 바다 물고기 있잖아. 네. 그런 물고기들이 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오던 거를 차단해 버렸잖아. 이제 못 들어오게. 그러면 거기를 살 수 없으니까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돼요. 다 멈춰 있겠죠. 프리징이 돼 있겠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런데도 집이 자꾸 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집 강남을 못 사면 이거라도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 사람이 집을 지금 안 사고 계속 집 사는 걸로 이연했을 때, 연기했을 때 얻는 이득이 뭔가를 지금 생각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집 안 사고 기다렸는데 또 전화 올라버렸네. 야, 씨, 그때 살 걸. 망구쌤이 그랬잖아. 5천만 원 비싸게 사는 게 나중에 후회되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또 달려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미 성동, 광진, 과천 다 올랐어요. 다음 조정 지역은 거기에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 다음에 되는데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될 뿐이지. 결국에는 탑은 정해졌다는 거지. 어디 그 북한산 밑에까지 물이 다 찰 거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이제 왜 돈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탑은 정해졌으니까 제발 좀 지금 5천만 원, 500만 원 비싸게 싸게 팔아야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2년 뒤 내년에 또 후회할 거야. 그때 망고쌤이 좀 더 세게 이야기해 주시지. 지금보다 어떻게 더 세게 얘기하냐. 근데 세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현실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 저는 내 동생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짜 우리 동생을 업고 가서라도 계약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제가 제 아는 지인 중에서 한 분을 그 이제 사업을 하는데 평생 집이 없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집을 사라고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아파트도 추천해주고 이랬는데 네. 지금 현금만 한 12억 들고 있어요. 근데 집을 안 사요. 왜 안 사요? 그냥 집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는 사람들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비싸다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부터냐? 제가 말한 시점이 2015년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비싸다고 안 사요. 그리고 지금도 안 사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또 한 분은 토지 보상을 받아서 한 30억 정도를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금을 떼고 해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게 3년 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걸 예금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를 행동으로 안 옮기는데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망고생님이 나 이거 사야 돼. 안 되면 행동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더라고요. 성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슈퍼사이클, 스트롱바이, 현금, 캐시, 이즈 프레쉬. 못 들었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못 들었나? 금리가 낮아지고 있을 때는 무슨 자산이든 뭐든지 뭐 계집이라도 하나 그렇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집은 아니라는 거지 이번에는. 지금은 계집 살 타임 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이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네. 방향 탁 틀었잖아, 턴했잖아. 그렇죠. 턴했죠. 근데 강남만큼 나 트는 거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느낌이 안 오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도 한번 턴한 것 같았는데 그때는 살짝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2024년도에 더 세게 왔고 제 생각에는 2025년도 이번 턴은 2024년보다 조금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기조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